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 된 대전에서 작은 한식당 하는 평범한 여자예요. 이혼하고 혼자 식당 차린 지 벌써 5년째네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그래도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손님들이 알아주셔서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터졌어요. 한동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손이 떨리고 분했는데 이제 마음이 좀 정리돼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도 있었던 어느 목요일 점심에 일어난 일이에요. 며칠 전부터 30명 단체 예약이 잡혀 있어서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저희 가게가 테이블이 12개뿐이라 30명이면 사실상 가게가 꽉 차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아예 다른 손님은 안 받기로 하고 식당 문 앞에 단체 예약 때문에 점심 영업은 쉰다고 써붙여 놓기까지 했습니다. 단체 손님 대접하려면 재료도 평소보다 곱절은 더 준비해야 하고 밑반찬도 새벽부터 새로 다 무쳐야 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직원인 은지한테도 오늘 바쁘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고 말해두고 저도 새벽 4시부터 나와 육수 끓이고 고기 재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김미정이라는 분이었어요. 전화 예약할 때 목소리가 아주 나긋나긋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 건데 음식 깔끔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 하길래 전 그냥 점잖은 손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11시 반쯤 됐을까?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0명 가까이 되니까 입구부터 북적거렸고 저는 주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찌개 불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홀에서 손님들 안내하던 은지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저기 잠깐만 나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기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있는 분이요. 예전에 언니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 전 시어머니 맞죠? 아까부터 언니 쪽 빤히 쳐다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예사롭지 않아서요. 설마 싶어서 앞치마에 손을 대충 닦으며 얼른 나갔는데 테이블 정중앙에 앉아있는 사람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얼굴, 바로 전 시어머니 박정순 씨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저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면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 뭐라 속닥거렸습니다. 예약자 이름이 김미정이라고 해서 전혀 의심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친구 이름을 빌려서 일부러 예약을 넣은 거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일단은 손님이니까 꾹 참았습니다.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주방으로 돌아와 음식을 내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고 제육볶음에 생선구이까지 정성껏 차려서 30명분을 차례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깔리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손님 한 분이 찌개 그릇을 숟가락으로 탕탕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 집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간이 왜 이 모양이야? 짜서 못 먹겠네. 아우, 혀가 다 얼얼하다 얘.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옆 테이블에서도 반찬 그릇을 집어들고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여기 뭐가 들어있는데? 이거 벌레 아니야? 검은 게 기어다니는 것 같은데? 은지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확인해 보니 그냥 나물 무칠 때 들어간 들깨였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손님, 이건 들깨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쟁반을 테이블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님한테 말대꾸야? 장사를 이따위로 하면서 누굴 속이려고 들어?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해! 그 시퍼런 눈동자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구나.
저를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쳐들어온 거라는 걸요. 주방 문간에 서서 그 난장판을 지켜보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이가 저절로 꽉 물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십몇 년 세월이 머릿속을 휙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대전에서 이런 밥집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에서 조리학과 졸업하고 나름대로 꿈이 커서 서울에 있는 유명 호텔 한식당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했거든요. 그때는 제 손에서 나가는 음식 하나하나가 제 자부심이었고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근사한 한정식 집을 차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28쯤에 선을 보게 됐고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났어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끔찍이 아껴주셨습니다. 예비 며느리 밥 한 끼 먹인다고 호텔 앞까지 찾아와서 갈비탕을 사주시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셨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손이 고우니? 우리 아들이 복이 많다.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다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땐 그 말이 정말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우리 엄마 진짜 까다로운데 넌 정말 마음에 드나 봐 라며 거들었고요. 남편도 다정하고 시댁 어른들도 좋아 보이니 저는 그저 제가 복받은 줄로만 알고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그 가식적인 가면이 벗겨지는 데는 딱 반나절도 안 걸리더라고요. 결혼식을 무사히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뒤 첫 명절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휙 던지며 첫마디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왔니? 호텔에서 요리한다니까 뭐 말 안 해도 잘 알겠네. 여기 재료 다 다듬어 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차례상 차려봐라. 결혼 전에 그 나긋나긋하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무슨 아랫사람 부리듯 딱딱거리는 말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이니까 제가 잘 보여야겠다 싶어서 군말 없이 주방에 붙어 서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만 보면서 사사건건 참견을 하시는 겁니다. 야, 나물이 너무 싱겁지 않냐? 호텔 음식은 원래 이렇게 맹탕이야? 우리 집은 간을 딱딱 맞춰야 좋아해. 다시 해라. 제가 호텔에서 몇 년간 일을 했는데 간 하나 못 맞췄겠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였죠. 제가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는데도 남편은 거실에서 과일이나 까먹으면서 엄마 수진이 요리 잘하니까 믿고 맡겨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명절 당일 저녁에 터졌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녹초가 돼서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봉투 하나를 내미는데 보니까 제가 일하던 호텔 사직서 양식이었습니다. 너 이제 결혼도 했고 우리 집 귀한 외며느리인데 언제까지 남들 밥이나 해다 바치고 살 거냐? 그거 이제 그만둬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저 이 일 하려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제 커리어도 중요한데 갑자기 그만두라뇨. 그러자 시어머니 눈빛이 확 변하면서 소리를 낮게 깔고 말씀하셨어요. 커리어? 무슨 주방 일을 커리어라고 하냐? 남들 보기 창피하게. 내 아들은 밖에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소리 듣는데 마누란 식당 아줌마라는 소리 듣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준혁이 아침밥은 누가 챙겨주고? 나중에 애 생기면 애는 누가 보냐고? 그 인자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몰아세우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죠. 어머니가 나 일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은 내 일 응원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란 인간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유, 엄마가 원래 좀 보수적이잖아. 외아들 하나 보고 사신 분인데 좀 맞춰드려. 당신도 힘들게 불 앞에 있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면 좋지 뭐.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남편의 그 무책임한 말에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저를 응원한다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사표 냈냐, 아직도 주방에서 접시 닦고 있냐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꿈을 접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고민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압박과 남편의 방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부심 넘치던 요리사에서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하는 무력한 전업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기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저한테도 드디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계획했던 건 아니었지만 자연 임신이 된 거였죠. 그때만큼은 시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 대를 이을 귀한 손주가 생기는구나 하시면서 고기며 과일이며 잔뜩 사들고 오셨거든요. 남편도 제법 아빠 노릇을 하겠다며 일찍 퇴근하고 나름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제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는구나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어요. 배를 문지르며 태교 음악도 듣고 아이 베넷 저고리도 미리 사두면서 정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참 짧았습니다. 임신 8주차쯤 됐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고 결국 병원에서 유산이란 말을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제 탓인 것만 같아서 가슴을 퍽퍽 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위로는커녕 제 방에 들어와서 혀를 쯧쯧 하시더니 그러게 내가 몸 관리 잘하라고 안 했냐? 평소에 찬 거 먹지 말라니까 기어코 그 귀한 애를 떨어뜨려? 라며 저를 타박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부러 아이를 잘못되게 한 사람처럼 몰아세우는데 서러워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남편은 더 가관이었어요. 옆에서 에이 엄마 그만해 수진이도 힘들 텐데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괜찮아 다음에 또 가지면 되지 너무 유난은 떨지 말자 내가 이번 좀 바빠서 병원은 엄마랑 좀 갔다 오고 라며 등을 돌리고 피곤하다며 누워버리더라고요. 아픈 마누라 옆에서 코까지 골며 잠들어버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1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남편 성화에 못 이겨 난임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저한테 난임 요인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 결과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고장난 물건 취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가 몸을 그 모양으로 타고 나서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다 라며 대놓고 막말을 하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데 그게 저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슬쩍 장부꾸러미를 들고 오더라고요.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요즘 좀 어려운데 격리 볼 사람이 마땅치 않다면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유 생기면 월급은 나중에 꼭 챙겨줄게. 당신 조리학과 나와서 꼼꼼하잖아 라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유산 후유증도 있고 몸도 마음도 정상이 아니어서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압박을 하셨습니다. 애도 못 들어서 집안 대를 끊어먹게 생긴 게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할 거야? 남편 회사라도 나가서 밥값은 해야지. 우리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구석에서 청승망 떨고 있을 거냐?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후 반나절 정도만 남편 사무실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대학 때 조리학과 다니면서 레시피 정리하고 메모하던 버릇이 있어서 장부 정리 같은 건 금방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처지에 집에선 며느리로, 밖에선 무임금 격리로 제 인생이 그렇게 소모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라 좁은 계단을 꽤 걸어 올라가야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한쪽 벽에는 공사 도면들이 잔뜩 붙어 있고 구석에는 샘플 자재들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는 그런 곳이었죠. 책상 위에는 정리가 안 된 영수증이랑 세금 계산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점심 먹고 나가서 서너 시간 정도 그 종이 뭉치들을 정리해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편 도와준다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몸도 피곤하고 제 시간도 뺏기니까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처음에 약속했던 월급 말이에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사무실 나간 지 꽤 됐는데 당신이 처음에 말했던 월급은 언제부터 줄 수 있는 거야? 나도 나가는 날엔 집안일 다 미뤄두고 고생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밥을 먹던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참 이상하다. 내가 매달 당신 통장에 꽂아주는 생활비가 얼만데 그게 다 월급이지 뭘 또 따로 챙겨달라 그래.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당신도 참 욕심 많네. 여유 생기면 월급 챙겨준다고 했던 말은 정말 그저 말뿐이었던 거고 남편은 제가 당연히 공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마누라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돈 안 드는 일손 정도로만 여기는 그 태도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속이 상해도 일단 맡은 일이니까 꼭 참고 장부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꼼꼼하기도 하고 호텔 주방에서 일할 때 재고 관리랑 원가 계산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맞추다 보니 자꾸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들어간 자재비, 영수증은 500만 원인데 국세청에 신고하는 세금 계산서에는 800만 원이 찍혀 있는 시기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실수인가 싶겠는데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그런 차이가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생소한 하청업체 명의로 큰돈이 수시로 빠져나가는 내역도 있었습니다. 거래처 명단에도 없는 곳이라 제가 몰래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 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주소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거나 아니면 일반 가정집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가짜 회사, 그러니까 세금을 가로채려고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곳이었던 거죠.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이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비자금을 챙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남편이랑 커피 한 잔 마실 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여기 이 업체는 주소가 이상하던데 당신이 직접 거래하는 곳 맞아? 돈이 너무 자주 나가길래 내가 장부 정리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그냥 내가 적으라는 대로 적고 숫자나 맞춰. 꼼꼼하게 잘한다더니 사람 뒷조사나 하고 앉아있네. 남편의 그 과한 반응을 보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구린 구석이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가끔 사무실에 들러서 우리 아들 돈 버느라 고생하네. 수진이 넌 남편 서포트 잘하고 있지? 네가 잘해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길을 펴는 거다. 라며 제 속도 모르고 아들 지켜 세우기 바빴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에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격리일을 본 저까지 공범으로 몰려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사실을 눈치챈 줄도 모르고 여전히 사무실 구석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숫자를 속이고 있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혀야 하는 그 불안감이 하루하루 제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그 추악한 장부를 묵묵히 정리하는 것뿐이었어요. 장부의 진실을 안 뒤로 제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장부 속 가짜 숫자들을 떠올리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불안함이 제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제 가슴을 정면으로 후벼 파는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죠. 매일같이 늦는 건 예사였고 집에 오자마자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랑 담배 찌든 내가 묘하게 섞여서 코끝을 찔렀거든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예전엔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잘 때는 화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머리맡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딴짓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었죠.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새벽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골아떨어졌는데 머리맡에서 핸드폰 진동이 끊임없이 울리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지문을 찍어 화면을 열었는데 대화창 가득 떠오른 메시지들을 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즐거웠어. 자기야, 보고 싶어 같은 역겨운 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남편 회사랑 자주 거래하는 업체의 격리 여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실 나가는 날이면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굴던 그 여자였습니다. 머릿속이 핑 돌고 손발이 차갑게 식으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남편을 붙잡고 그 대화창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제정신이야? 날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린 덜덜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오히려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남의 핸드폰 훔쳐본 거야? 아유, 진짜 질린다 질려.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사람 숨 막히게 하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라고. 오히려 저를 정서불안자로 몰아세우며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는데 그 뻔뻔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가혹한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니, 준혁 씨가 바람을 피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혀를 쯧쯧하며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셨습니다. 네가 오죽 남편 관리를 못했으면 밖에서 딴 눈을 팔았겠니? 집안 분위기가 따뜻하고 마누라가 살가워 봐라. 남편이 밖으로 도나. 게다가 너는 애도 못 낳아서 집안 대를 끊어먹고 있는데 남편 붙잡을 노력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고 있어? 그 독한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시어머니의 그 잔인한 태도, 그러니까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우는 그 가혹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를 던지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잘 사는 줄만 알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이제 와서 이혼 얘기를 꺼내면 엄마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일을 그만둔 지 오래라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단돈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저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냥 울고만 있을 순 없었거든요. 남편의 탈세 정황과 외도까지 겪고 나니 언젠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갈 때 저를 지켜줄 건 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실에 나가는 날이면 남편 눈을 피해 장부 자료들을 조금씩 복사하고 사진을 찍어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유령업체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 남편이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 남편 몰래 만든 비밀 이메일 계정에 전송해 두거나 복사본들을 제 개인 서류함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저를 공범으로 몰거나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면 이 자료들이 제 마지막 반격의 카드가 될 거라고 믿으며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견뎌냈습니다. 그날 일을 치고 난 뒤 남편의 외도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문도 돌았고 남편도 예전처럼 대놓고 밖으로 돌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늘 얼음장 같은 정적이 감돌았고 밥상머리에서도 서로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핸드폰을 본 것에 대해 여전히 앙금이 남았는지 저를 벌레 보듯 무시했고 저 역시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묵묵히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제 목적은 오로지 하나. 이 집구석을 나갈 때 저 인간의 숨통을 끊어놓을 확실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남편은 제가 그냥 영수증이나 맞추는 줄 알았겠지만 제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이중장부의 실체를 파악하고 실제 시공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허위 세금 계산서 사이의 구멍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하청업체 명의로 비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정황도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챌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퍼부었던 독설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눈을 피해 독하게 모아온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메일이나 서류함에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한 달 넘게 밤잠 설쳐가며 분석하고 갈무리해서 작은 USB 하나의 통째로 옮겨 담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 USB를 손에 꼭 쥐는데 마치 날선 칼자루를 쥔 것처럼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오랜만에 우리 딸 왔냐며 반겨주셨지만 저는 엄마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안방 옷장 깊숙한 곳 엄마가 비상금을 숨겨두는 낡은 가방 안에 그 USB를 밀어넣었습니다. 엄마,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말고 그냥 여기 잘 둬. 나중에 내가 달라고 할 때까지만 보관해줘. 제 떨리는 목소리에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라 망설여졌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미경이뿐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꺼낸 제 이야기에 미경이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횡령 정황까지 보여.
증거는 확실하니까 일단 네가 잘 가지고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쪽에서 널 몰아세울 때 이 자료들이 네 목숨줄이 될 거야. 미경이의 조언에 비로소 막혔던 숨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지금 당장 소송을 걸기보단 증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모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제 명의를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꾸미려는 조짐이 보이면 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친구의 응원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망가뜨리고 제 자존감을 짓밟은 인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결말을 선물하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철저하게 가면을 썼습니다. 남편이 사무실에서 짜증을 내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도 괜히 긁어대도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미경이가 말한 대로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사무실에 나갈 때마다 남편의 비리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더 꼼꼼하게 갈무리하며 차분히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USB를 친정에 빼돌려두고 숨죽인 채 몇 번의 계절을 더 보냈습니다. 부부 사이는 이미 대화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사무실로 나가 제 몫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비즈니스 미팅이라며 골프백을 챙겨 나간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급하게 장을 보러 나갔던 길에 남편의 차가 시내 외곽의 한 유명 카페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미팅 장소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에 숨어 지켜보던 제 눈앞에 골프복을 맞춰 입은 남편과 웬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남편이 레슨을 받으러 다닌다던 골프클럽의 프로 선수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확인한 블랙박스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무실 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동안 그 여자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해외 원정 골프를 가자며 호텔 예약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빼돌렸던 비자금들이 실제로는 그 여자의 오피스텔 월세와 유흥비로 펑펑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블랙박스 영상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과는커녕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야, 어차피 이제 너랑 남남처럼 사는데 내 사생활에 왜 자꾸 간섭이냐? 내가 내 돈 가지고 사교 활동 좀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뒤를 캐고 다녀?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8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산 아내를 향해 뱉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저질스러운 폭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갔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두둔하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우리 집 귀한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조용히 빈손으로 나가라. 너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으니까. 그 독한 말들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미경이에게 정식으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소장이 전달되자마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추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고 조직적인 재산 은닉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진두지휘를 맡았습니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던 사무실 상가 건물과 전세금을 하루아침에 시아버지와 본인의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남편이 타던 고가의 차량과 제가 관리하던 현금 자산들까지 전부 제3자의 명의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 남편이 빚밖에 없는 빈털털이라고 허위 기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빨리 명의 다 돌려놔라.
그 독한 년한텐 껌값 한 푼도 줄 수 없다. 어디 한번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며 독려했습니다. 며느리로 무임금 격리로 부려먹은 저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세우며 빈손으로 내쫓으려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빼돌리며 기세등등하게 저를 비웃을 때 저는 미경이와 함께 그들이 은닉한 재산의 경로를 조용히 역추적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장부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으며 탈세와 횡령의 증거를 안전한 곳에 확보해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강력한 카드들을 언제 터뜨려야 가장 확실하게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예상보다 더 냉혹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이미 치밀하게 재산을 빼돌린 뒤라 서류상으론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인간은 법정에서 뻔뻔하게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빚만 수억 원이라며 파산 직전에 가련한 사업가 행세를 했습니다. 몇 년간 사무실 먼지를 마시며 제가 직접 맞췄던 그 장부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제 눈앞에서 가짜 서류들을 들이밀며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는 그 모습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아내에게 줄 돈이 정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거의 없다는 법무사의 보고에 절망하려던 찰나 옆에 앉은 미경이가 제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리곤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남편 측 변호인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미경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경이는 상대 측 변호사에게 나직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확보한 자료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 회사가 어떻게 세금을 포탈해 왔는지, 유령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어떤 경로로 세탁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죠. 이 자료가 국세청과 검찰에 넘어가면 재산 분할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주무른 시어머니까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좋게 합의하고 끝내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 서류의 정체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편은 휴정 시간에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 그년이 장부를 빼돌렸다고? 그럴 리가 없어. 당장 가서 뺏어오지 않고 뭐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처음엔 길길이 날뛰며 분노했지만 미경이가 보낸 자료가 본인들이 숨겨둔 이중장부의 완벽한 복사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장부가 터지는 순간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던 재산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까지 전부 날아갈 판이었으니까요. 결국 기세등등하던 남편 측에서 먼저 꼬리를 내리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처음 제시했던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위자료와 숨겨뒀던 상가 하나를 제 명의로 돌려줄 테니 제발 회사 탈세건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인간들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미경이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조언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터뜨리면 안 돼. 너도 알다시피 장부를 직접 관리했던 경리가 너였잖아. 지금 당장 조사가 시작되면 너도 방조죄나 공범으로 엮여서 조사를 받아야 해. 일단은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해서 이혼부터 확실히 매듭 짓자. 회사랑 네 명의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공소시효와 여러 법적 관계가 너한테 유리하게 정리된 다음에 터뜨리는 게 가장 확실한 복수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자. 저는 미경이의 냉철한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겉으론 장부 원본을 폐기한다는 조건 하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사실 증거 원본은 여전히 미경이의 비밀금고와
친정엄마의 옷장 속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 몇 푼에 도끼가 풀린 줄 알고 안도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혼 확정 판결을 받고 법원 문을 나서는 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꼴 좋다 이년아. 결국 우리 집 귀한 외아들 앞길 망치려다 돈 몇 푼 주고 쫓겨나는구나. 그 장분지 뭔지도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는 우리 준혁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옆에 서 있던 남편 역시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랑 8년이나 내가 보살이다. 가서 네 수준에 맞는 식당 일이나 하며 구질구질하게 살아. 저는 그들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방 속에 든 이혼 신고서를 꽉 쥐고 묵묵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패배해서 쫓겨난다고 생각하며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져온 건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라 그들의 목줄을 언제든 쥘 수 있는 단단한 밧줄이라는 사실을요. 법원 정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법원을 나온 뒤 제가 향한 곳은 대전 재래시장에 있는 친정엄마의 작은 반찬가게였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가득했던 신혼집과는 대조적으로 엄마의 가게는 사계절 내내 알싸한 마늘향과 짭조름한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죠. 이혼 협상으로 받아낸 위자료와 상가 임대료는 제게 목숨줄과도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빼돌린 재산에 비하면 푼돈이었지만 훗날 그 사람들의 숨통을 조일 때 쓸 종잣돈이었기에 단 1원도 헛되이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찬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을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요리사로서의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낮에는 시장 바닥에서 엄마를 도와 흙 묻은 나무를 다듬고 온종일 반찬을 무쳤습니다. 제 손은 어느새 고춧가루 물이 들고 거칠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배추를 씻느라 손마디가 아리고 감각이 없었지만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조리법을 연구하고 시장 사람들의 입맛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일손을 돕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입맛을 다시 연구하고 식재료의 원가를 계산하며 저만의 식당을 열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몸을 갈아 넣어 준비한 끝에 소액 대출까지 보태 시장 골목 끝자락에 5평 남짓한 아주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호텔 요리에 익숙했던 저는 처음에 시장 사람들의 입맛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양새와 섬세하고 약한 간은 시장 사람들에게 병원밥처럼 밍밍하고 정없는 음식일 뿐이었죠. 손님들은 한 입 먹어보고는 이게 무슨 맛이냐며 투덜대기 일쑤였고 어떤 이는 양은 쥐꼬리만 한데 비싸기만 하다며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단 3명뿐인 날도 있었고 준비한 재료를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붓고 우울하게 밤거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재료비조차 건지지 못해 적자가 계속되자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여가기 시작했고 정신적인 압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방에 홀로 앉아 텅 빈 테이블을 보며 절망할 때마다 제 머릿속을 스치는 건 법원 앞에서 저를 비웃던 시어머니의 그 비릿한 웃음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그 웃음을 되새기며 입술을 깨물고 다시 앞치마를 맸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도매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식재료를 직접 골라 날랐고 밤 늦게까지 홀로 남아 바닥에 기름때를 닦아내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잠잘 시간조차 아껴가며 조리법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시장통의 생리를 밑바닥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호텔에서 배운 기술에 시장의 넉넉한 인심과 강렬한 감칠맛을 더하기로 한 것이죠. 조미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입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깊고 진한 맛을 찾기 위해 수백 번 국물을 끓이고 버렸습니다. 이 집 국물은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든든하다 라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인지 입소문을 타고 점심시간마다 5평 작은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안정궤도에 오르고 도저히 혼자선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저는 첫 직원으로 싹싹한 은지를 고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든 은지의 모습에서 예전 제 모습이 겹쳐 보여 마음이 쓰였고 우리는 자매처럼 의지하며 식당을 키워나갔습니다. 5평이었던 가게는 15평으로 확장했고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음식을 내놓는 체계를 잡아가자 식당은 대전 지역에서 나름 이름난 명소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5년차가 됐을 때 식당은 이제 시장 초입에 가장 목 좋은 자리로 옮겨와 30평 규모의 번듯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방 보조 2명과 홀 직원인 은지까지 식당은 저 없어도 돌아갈 만큼 체계가 잡혔죠. 매일 아침 시장을 돌며 식재료를 고르고 제 손으로 직접 육수를 우려내 손님들에게 내놓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상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적어도 매달 찍히는 매출액과 단골들의 칭찬이 그 흉터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가 결국 부도 처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여기저기 대출을 끌어다 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시공했던 대형 상가 건물에 부실 시공 문제가 터지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겹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장부를 관리할 때만 해도 위태롭긴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나간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멋대로 자금을 주무르며 구멍난 장부를 방치한 결과겠죠. 특히 제가 관리하던 하청업체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현장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남의 불행에 박수칠 생각은 없었지만 솔직히 속이 시원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 몇 달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5년 전 법원 앞에서 저를 비웃던 그 당당함은 간데없고 옷차림만 화려할 뿐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든 명품 가방도 자세히 보니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식당 한편에 앉아 제가 내온 음식을 깨작거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잘 되고 있네. 역시 네가 예전부터 손맛 하나는 남달랐어. 내가 보는 눈은 있었다니까. 진작 네가 우리 집안 살림을 더 맡았어야 했는데. 징그러울 정도로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한때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 입에서 가식적인 칭찬이 나오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비비를 맞추던 시어머니는 제가 반응이 없자 초조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우리가 한때 가족이었잖니. 준혁이가 지금 많이 힘들다. 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듯 잠시 바람이 좀 부는 건데 이번에 그놈의 소송 때문에 당장 급전이 좀 필요해서 그래. 네가 상가 월세도 받고 장사도 이렇게 잘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나중에 준혁이가 다시 자리 잡으면 몇 배로 갚아줄 거다. 너도 알다시피 걔가 심성은 착한데 운이 좀 없어서 그래. 가족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망해가는 와중에도 며느리 탓을 하던 그 도끼는 어디 가고 이제야 가족을 찾는 꼴이라뇨.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게 껌값 한 푼도 아깝다며 어떻게든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길을 쓰셨던 분이 누구신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라세요? 그때 저를 비웃으며 하셨던 그 모진 말씀들 하나도 안 잊고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어머니께 드릴 돈은 10원 한 장 없으니 영업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주세요. 제 거절이 예상보다 빨랐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지하던 가짜 웃음은 사라지고 원래 그 표독스러운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니? 은혜도 모르는 년 같으니라고. 우리 집 덕에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게 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기어올라? 그 상가 건물도 원래 우리 준혁이 돈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식탁을 거칠게 밀치며 일어섰고 손님들이 다 들리도록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와 처음에는 내가 다 미안하다 며 빌다가 제가 받지 않자 나중엔 온갖 저주를 섞어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 이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둘 줄 아느냐? 네가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있는지 온 세상에 알릴 테니까. 시어머니의 마지막 통화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미경이와 함께 5년 전 챙겨뒀던 그 자료들을 다시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목요일이 찾아왔던 겁니다. 30명 단체 점심 예약을 준비하며 주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던 저를 은지가 다급하게 불러냈고 시어머니와 다시금 마주하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제 쪽을 가리키며 뭐라 속닥거렸습니다. 예약자 이름까지 속여가며 작정하고 찾아온 그 얼굴을 보니 속이 뒤집혔지만 전 일단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손님으로 온 이상 제가 할 일을 다 한 뒤에 상대를 해야 나중에 뒷말이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정성껏 준비한 30명분의 음식을 차례대로 홀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테이블에 다 깔리기도 전부터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손님 한 명이 찌개 그릇을 숟가락으로 탕탕 치며 식당이 떠나가라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아니 이 집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간이 왜 이 모양이야? 짜서 못 먹겠네. 아우 혀가 다 얼얼하다. 소금을 들이부었나? 그 말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옆 테이블에서도 반찬 그릇을 집어들고 가세했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여기 검은 게 기어다니는데 이거 벌레 아니야? 은지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확인해보니 그건 그냥 나무를 붙일 때 들어간 들깨가루였습니다. 은지가 최대한 차분하게 손님 이건 벌레가 아니라 들깨가루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쟁반을 테이블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님한테 말대꾸야? 장사를 이따위로 하면서 누굴 속이려고 들어?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해! 저는 주방 문간에 멈춰서서 주먹을 꽉 움켜쥐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박정순 씨는 이제 홀 중앙으로 걸어나와 다 들으라는 듯 본격적으로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단체 방문은 단순히 저를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제 식당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당 사장이 어떤 년인 줄 아세요? 제 전 며느리예요. 우리 아들 사업자금 수억 원을 몰래 빼돌려서 도망쳐 차린 가게라고요. 원래 우리 집안 돈으로 차린 가게니까 우리가 와서 먹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찾으러 온 겁니다. 남편 인생 망쳐놓고 혼자 여기서 사장 소리 들으면서 잘 살면 다야? 이 도둑년아! 그녀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교회 친구들에게 이미 제가 아들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일행들은 자신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기세등등하게 굴었습니다. 아이고, 저 예쁘장한 얼굴로 남편 돈을 훔쳤어? 남편은 부도 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전마누라는 여기서 호의호식하네 라며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만행은 갈수록 담담해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박정순 씨의 일행 중 몇몇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휴대폰을 꺼내들어 실시간으로 인터넷 별점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위생적인 식당, 벌레 나왔는데 사과도 안 함, 남편 돈 훔쳐 장사하는 부도덕한 곳이라는 허위 사실들이 제 식당 페이지를 순식간에 도배했습니다. 박정순 씨는 기세등등하게 일행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여기 음식값 낼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우리 아들 돈으로 만든 거니까 마음껏 먹고 즐겨. 마음에 안 들면 다 엎어버려도 돼. 그 말에 아주머니들은 멀쩡한 음식을 바닥에 쏟고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들을 한데 섞어 쓰레기처럼 만들며 식당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은지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져 저를 쳐다봤지만 전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박정순 씨는 제가 주방 문간에서 주먹만 쥐고 있는 걸 보며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가 살아서 제 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친 죄다 이년아.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식당 셔터를 내리는 버튼을 누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길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동안 준비해온 그 폭탄을 터뜨릴 생각뿐이었다는 것을요. 철커덩거리는 소리와 함께 식당 입구의 전동 셔터가 바닥에 닿으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어둑해졌고 소란스럽던 30명의 아주머니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홀 중앙에 서서 천장 구석구석에 설치된 8대의 폐쇄회로 카메라 렌즈를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저 작은 렌즈들 속에서 박정순 씨와 그녀의 일행들이 음식을 엎고 소리를 지르고 제 직원에게 삿대질하는 그 추한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는 그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들 전부 고화질로 녹화됐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신 허위 리뷰랑 영업 방해한 증거도 이미 다 체증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저도 제가 할 일을 할 테니까 다들 편하게 하세요. 박정순 씨는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콧방귀를 끼며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녹화? 이년아, 녹화해서 어쩔 건데? 네가 우리 아들 돈 훔쳐서 차린 가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어디서 협박이야, 협박이. 박정순 씨는 제 앞까지 다가와 도끼 서린 눈을 부라렸지만 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미경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경아, 나야. 이제 진행해줘. 미경이는 이미 국세청과 검찰에 제출할 서류들을 모두 정리해놓고 제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남편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탈세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증거들이 국세청 전산망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그들이 조직적으로 빼돌렸던 상가 건물과 현금 자산들의 은닉 경로를 증명하는 자료를 근거로 재산분할 재심 청구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식당 안에서 벌어진 집단적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기물파손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도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정순 씨는 제가 전화를 끊자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야? 변호사? 그래, 얼마든지 해봐. 우리 아들 주위에도 변호사라면 널려 있어.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박정순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할 때 제가 탈세랑 비자금 건 안 건드리겠다고 합의서 써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합의 조건에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제 영업 방해하고 도둑년이라고 선동하신 순간 그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제가 참아주던 유예 기간을 어머니 스스로 끝내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박정순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정순 씨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 남편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식당 안에 새어나왔습니다. 미경이가 방금 국세청과 검찰 전산망에 그동안 모아온 이중장부 원본과 탈세 증거들을 전부 전송했고, 그와 동시에 전 남편 회사 법무팀에도 해당 자료가 접수되었다는 통보가 간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국세청 정식 사건으로 번호가 배정되어 긴급조사가 예고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자긴 이제 정말 끝장났다며 울부짖는 전 남편의 목소리에 박정순 씨는 손을 덜덜 떨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년 전 자신들이 완벽하게 폐기했다고 믿었던 그 장부들이 살아 돌아와 목을 쥐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저를 욕하던 아주머니 일행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순 씨 무슨 일이야? 국세청이라니? 아니, 식당 사장이 돈 빼돌린 도둑년이라며. 근데 왜 그쪽 집안이 압수수색을 당해?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저를 몰아세우던 아주머니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아까 썼던 별점 테러 리뷰를 급하게 지우려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닫힌 셔터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박정순 씨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의 소동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미경이가 제출한 이중장부와 증거들은 전 남편의 회사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시작되자 그들이 숨겨온 수십억 대의 탈세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고, 전 남편은 수억 원의 추징금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이미 위태롭던 회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재산분할 재심에서도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은닉했던 재산들이 명확한 증거 앞에 실체를 드러냈고, 저는 빼앗겼던 제 정당한 몫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순 씨 역시 그날 식당에서 벌인 난동으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순 씨에게 가장 치명적인 처벌은 법적 처벌보다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그날 함께왔던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모든 진실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도둑년이라며 몰아세웠던 며느리가 사실은 남편의 비리를 덮어주며 참고 살았던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박정순 씨가 친구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공들였던 교회에서도 소문이 돌아 발길을 끊어야 했고, 동네 어디에서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식당의 상황도 반전되었습니다. 악의적으로 남겨졌던 악성 후기들은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제 식당은 정직한 맛집을 넘어 응원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길게 줄을 서는 손님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그간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정직하게 육수를 끓이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증거를 손에 쥐고 때를 기다리는 것, 참고 버텼던 시간이 억울하게 느껴진 적도 있었지만 결국 제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선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나 억울한 상황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다 보면
진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날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이제야 저는 전 남편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제 이름 세 글자로 불리는 식당 사장으로서 행복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맛있는 식사 거르지 마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